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트레이드를 했을 때 보호무역이 되게 사회적으로 첨예한 주제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보호무역으로 인해 수입을 하게 되는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은 비교 열의 산업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그쪽 산업은 공급자 행위가 줄어요. 물론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게 소비자 행위가 늘어납니다. 총잉여는 늘어나지만 손해를 보는 업종이 생기게 돼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수출의 입장에서는 공급자 행여가 상황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보호무역은 여기서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억제하는 이것만 회피하는 제도예요. 사실 이 부분의 데미지는 이거의 데미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그리고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게다가 아예 이제 대외 수출을 목적으로 보통 공급자들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비자 행여가 줄어드는데 그로 인한 효과가 뭐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통은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사람들이 교역을 하게 되면서 공급하기 어려워진 사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무역을 하게 된다면 요걸 하는 겁니다. 즉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일단 실제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처음에 이제 섬유산업 중심, 그보다도 더 전에는 농업 중심이었다가 섬유산업, 1차, 2차 제조업 중에 노동 집약적 산업이 중심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중화학공업, 기술공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쪽으로 넘어가는데 IT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설비 산업,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뭐 조선업 이런 등의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한 생산성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자유무역 협정을 여러 나라들과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이란 건 뭐냐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줄여서 FTA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낯익은 약자죠. 두 나라가 무역에 대한 보호무역의 세팅을 했던 것들을 제거하는 건데 이 보호무역의 장치는 관세거든요. 관세 장벽을 낮추는, 갑자기 낮추면 쇼크가 너무 크니까 천천히 낮춰나가는데 어디를 얼만큼 낮출 거냐, 이거는 안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둔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국내법을 수정함으로써 양국이 반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자유무역 협정을 하게 되면 수요 측면은 수요 측면은 어떤 쪽이든 이익인 이유는 이 부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공급 측면에서는 한국의 비교의 산업은 이익이고 비교 열의 산업들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비교의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같은 것들이 될 것이고 비교 열의 산업은 대표적인 게 농업이 있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비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비라는 것도 말을 들어보셨죠. 이익단체가 어떤 여러 가지 채널로 정치권에 영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얘네들이 다 이해관계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로비를 하게 되면 어느 쪽이 강하겠어요? 일단 수요자들은 굉장히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좀 집단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아주 첨예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서 아주 적극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쪽은 되게 적극적일 유인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밥줄과 걸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둘 중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 우위 쪽이 더 강한 걸 알고 있죠.
아무튼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복잡한 문제 복잡성을 가해 줍니다. 소규모 다수의 결속력은 대규모 소수의 그 대형 공급자들, 소수의 대형 공급자들과 다수의 소비자 혹은 다수의 뭐 중소기업 혹은 뭐 농업인 뭐 이런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그 로비력이라는 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것도 되게 옛날이라 지금 이미 체결된 데도 되게 많고요. 이건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여러 나라들과 이런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국제 간에는 사실 그 강제력을 국가 주권은 건드릴 수 없는 걸로 타국의 주권을 건드리지 않는 한 건드릴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 수준의 기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분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당사국이 직접 분쟁을 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WTO 같은 국제무역기구에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논의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자유무역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비교 의류 산업은 일자리가 줄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교 우위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물론 이 산업들의 성격에 따라서 유발되는 고용의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고용 유발 효과가 되게 큰 산업인데 자동화하기가 어렵거든요. 배를 만드는 거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조선업이 위축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실업률에 미친 영향이 좀 커요. 똑같이 1억만큼이 감소했을 때 일자리가 감소하는 사이즈 같은 것 그런 식으로 재거든요. 그런 게 산업별로 다 다른데 따라서 우리나라 비교의 산업의 그런 고용 유발 개수라고 부르는데 고용 유발 개수가 이제 일자리가 줄어든 쪽의 고용 유발 개수와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런 것도 비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트레이드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을 다시 이제 공공재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를 어디까지 했니? 어디까지 했을까? 거의 안 했네? 자, 그래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그냥 정의만 들으면 그래 배제할 수 못하게 소비 못하게 혹은 소비할 수 있게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경합성은 뭐 내가 쓰면 남이 못 쓰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경우에 따라서 그 정도도 다르고 이게 칼같이 얘는 완전 경합적, 얘는 완전히 비경합적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을 때 경합성 가서 얘기를 하고 배제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튼 제가 좀 헷갈리는 케이스가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제성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상품을 소비하게 하거나 소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죠.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하면 그거는 불법 행위죠. 남의 재산을 가로채서 쓰는 거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처벌하죠. 경찰이나 아무튼 당국의 저기를 받으면 됩니다.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면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그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소유이고 소유자가 그 물건을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누구 건지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누구 건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쓰고 있을 때 남이 못 써야 되죠. 근데 어떤 상품이 그건 경합성이지. 제가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재화에 그런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아예 그런 게 불가능한 상품이 있다면 걔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식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누구 건지. 혹은 뭐 아무튼 다양한 양상에서 이거는 얘만 쓸 수 있어, 얘가 쓸 권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세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를 할 때는 내가 그냥 막 써버려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내가 공급을 해도 내가 공급했다는 그런 증명이 없으니까 내가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공급해? 공급을 안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룹 과제, 악명 높은 조별 과제를 예로 들어보면, 만약에 조별 과제 인센티브 시스템을 과제 기여도와 무관하게 너희들이 다 관여했을 테니까 그 과제 퀄리티에 대해서 똑같은 점수 주는 게 제일 흔한 인센티브 시스템이죠. 스코어링은 그렇게 하잖아요. 5명이 과제조다? 이러면 사실은 그 시스템 자체에서는 아예 식별할 시도를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 5명이 조별 과제 퀄리티 기여한 정도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도 스코어링이 여러분들의 노고와에 대해서 그런 일종의 배제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뭐 단톡방에서 우리 미팅 좀 합시다. 조별 과제 마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정말 바빠서 제사가 있어서 뭐 다양한 이유로 막 빠져. 되게 흔하게 들어보거나 겪으신 일일 겁니다. 프리라이딩이라고 하죠. 물론 그게 진실이면 상관없겠지만 막 핑계대고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재미난 건 뭐냐면, 그게 게임으로 치면 프리즈너스 딜레마라고 불리는 유명한 게임과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이익입니다. 나는 노력은 안 하고 과제 점수는 잘 받는다. 이게 최고의 전략이죠. 물론 이게 딜레마인 까닭은 뭐냐면, 5사람한테 전부 그게 최적 전략이잖아요. 이득의 측면에서만 보면 5명 다 발을 째버린 수가 있죠. 단톡방에 모입시다 했는데 방장부터 모입시다 한 사람부터 전부 다 이게 제사가 있어서 뭐 이러면서 빠지면 그냥 마감이 오고, 자 발표하세요 했는데 F가 나오는 거죠. 이걸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소비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프리라이딩이 가능하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는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과소 생산되게 돼요. 과제도 노력이 과소 투입되는 거죠. 노력이라는 리소스가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에서는 과소 투입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회피하려면 배제성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책으로 다양한 조별 과제 인센티브 시스템이 나오죠. 뭐 참여도를 뭐 기록하라든가, 뭐 아니면 뭐 거기 내부에서 논의해 가지고 지나치다 싶으면 뭐 밴을 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뭐 처벌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으나, 조별 과제 문제가 계속 종종 나오는 걸 보면 아직도 이거다 싶은 딱 좋은 인센티브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합성이 없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배제성이 없을 때 나타난 문제는 프리라이딩이다라는 거고요. 경합성이 없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경합성은 없고 배제성은 존재하는 그 4가지 경우의 수에서 인위적으로 희소한 재화 혹은 클럽제라고 부른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원래 인터넷망 같은 것은 예전에 최초에 나왔던 인터넷망은 그 식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유저가 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 애가 이 고대학생이야,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려면 이 컴퓨터의 고유 번호를 학교에 등록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새로운 노트북 사면 또 등록해야 되고.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 당시에는 그냥 코리아 유니버시티 AP라고 부른 다음에 비밀번호가 12345678990 123이었어요. 그거만 하면 그 학교 근처에서 무선랜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증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에 고려대에서 무선랜을 쓰려면 여러분들의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죠. 그런 기술 발전으로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거 돈 들여서 솔루션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솔루션 산 겁니다. 무선 인터넷 인증 시스템을 고대가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적용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무선 인터넷망의 그 용량이라는 것은 고대 학생을 커버하고도 훨씬 남아요. 실제로는. 망이라는 것, 특히 인터넷망은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근방 사람들이 사실 어느 정도 쓰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위성을 부여해서 희소성을 그 사람들만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게 비효율적인 까닭은 뭐냐면, 지금 있는 이 고대 시스템의 커패시티는 사실 고대생 플러스 더 써도 돼요. 이 근방 지역 주민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정도로 되게 용량이 큰 시스템이지만, 따라서 시스템 노는 거잖아요. 고대생만 쓰게 만들어버리면. 그런 의미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근 주민들도 쓰게 만들어도 여러분들 인터넷이 안 느려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편을 안 느끼죠. 주변 사람들은 그걸 쓸 수 있어. 이게 파레토 계산 아니에요. 파레토 계산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비효율적이다라고 정의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즉 비경합성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함의합니다. 특히 이제 경합성이 없는 재화에다가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을 혹시 뭔가 단어 하나를 잘못 쓴 것 같은데? 경합성이 없는 재화에 배제성을 부여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앞부분에 경합성과 배제성을 뭔가 좀 섞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고대 인터넷은 애초에 그 비밀번호 없었던 시기에는 경합성도 없었고 배제성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털 아이디로 인증하게 됐어요. 그거는 배제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희소한 재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레토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인근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 무선이 안 느려지니까. 물론 이것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안인데, 해킹이나 정보를 빼간다든가 아니면 고대가 인증한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망을 가지고 쓰면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긴 한데, 사실 소프트웨어는 특정 사용자만 쓰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정보제를 얘기할 때 언급할 상황이 있을 텐데 걔도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는 이미 개발돼 있잖아요. 되게 유용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를 더 공급판에 들어가는 마지널 코스트는 제로에 가까워요. 그냥 카피 하나 떠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인위적으로 그런 유저를 식별해가지고 구매한 사람만 쓸 수 있게 만들어놨죠. 정품 사용자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뜨게 하고. 그것도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개발돼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는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잖아요. 제로에 가까운 그 마지널 코스트만큼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업이 공급을 하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정보제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좀 더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을 못해요. 그 다음 공공재. 일단 공공재가 뭔지를 아까 정의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게 공공재냐? 공공재의 특성을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건, 위생, 국방, 치안, 과학기술, 공중파 이런 것들이 공공재로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얘네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배제성과 경합성의 측면에서 그런 성향이 없거나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 같은 경우에 국방에 대해서 배제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 막 폭격을 하는데 국방에서 배제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집은 배제, 폭격 맞아도 돼, 이쪽은 보호해야죠, 전투기가 와서 막 막아주고 이러질 않는단 말이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안전이 보장되게 되면 그 국민들은 대체로 거의 비슷하게 같은 정도로 보호를 받아요. 너는 세금 안 냈으니까 넌 그냥 미사일 맞아라,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경합성인 측면에서도 개별적으로 국방을 이렇게 내가 국방 혜택을 받았어. 국가 방위의 혜택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받았으니까 얘는 못 받아.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쵸? 받으면 단체로 받을 수 있잖아요. 단체로 받을 수 있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런 게 경합성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배제성도 약하거나 없고 경합성도 약하거나 없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있다 없다만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도서관의 열람실 좌석은 조건부로 경합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기간이 아닌 방학 때, 아무 때나 가도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경합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앉는다고 남이 못 앉지 않잖아요.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도니까. 커패시티가 너무 널널하니까, 이용자에 비해서. 그땐 경합성이 없지만 시험 기간에 줄 쓰면 내가 쓰면 내 친구가 못 쓰게 된 상황이 발생하죠. 그때는 되게 경합적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경합성도 달라질 수 있고 배제성도 케이스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공공재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공공재는 그 둘 중에 한 가지에만 문제가 생겨도 시장 메커니즘으로 분배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둘 다 없으니까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 공공재는 시장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 메커니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수정하든지 아예 다른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공급한다. 그냥 이타성에 의존해서 공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경제 주체 중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인센티브가 있는 경제 주체가 공중파 같은 걸 공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정부에 준하는 기구가 직접 공급해버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 다 마켓과는 좀 거리가 있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 공공재는 얼마나 공급해야 되느냐? 원래 마켓에 맡겨져 있으면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베네핏을 비교해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되고 그게 이제 되게 효율적인 분배 체계가 될 텐데, 그건 어디까지나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는 거고, 이렇게 둘 다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널 소셜 베네핏과 마지널 소셜 코스트를 계산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 한 단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공공재 한 단위를 추가할 때, 즉 국방으로 치면 전투기 한 대를 더 산다, 탱크 한 대를 더 산다, 그랬을 때 국방이 더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비행기 가격이나 제반 운영 비용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마지노 소셜 코스트 거고, 그렇게 해서 국방이 더 이제 외국이 넘보기 힘들어지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마지널 소셜 베네핏이 되는 거죠. 그 둘을 비교할 수 있도록, 뺄 수 있도록 둘 다 가치화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마지널 소셜 베네핏은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공재 한 대나 추가되면, 원래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재화다, 카메라 같은 놈이다라고 하면 이 재화는 특정인 한테 가서 걔가 소비를 하겠죠. 하지만 얘는 경합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전투기 한 대를 사면 이 중에 일부만 그 전투기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식이 된 게 아니라 개로 인해 국방이 튼튼해진 효과를 여러분들이 단체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방이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로 검토 가능하다 치고 우리나라 전투력이 뭐 300이었는데 301로 변했다. 전투기 한 대 때문에 라고 하면 그 일만큼 올라간 국방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베네핏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개별적인 베네핏을 다 합친 게 마지널 소셜 베네핏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베네핏 곡선으로 보면 마지널 베네핏이 세로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네핏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이 3명 있다 치고 이 학생이 그걸로 인해서 마지널 베네핏이 5가 나왔어. 1이 나왔어. 2가 나왔으면 5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직합으로 표현이 돼요. 개별 MB 곡선이 있을 때 수평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직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경합성적 소비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국방도 있고 치안도 있고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진다면 국가의 그 안전도 증가로 인해서 여러분들 동시에 혜택을 보죠. 그다음에 공공위생 위생도가 높아지면 즉 거리가 깨끗해지고 혹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진다면 여러분들은 골고루 혜택을 봐요. 그렇죠? 그래서 사유제는 하나 생산이 되면 그것을 그냥 한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여럿이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다고 남이 못 쓰게 만들지 못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복잡했죠? 속이 비경합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합적인 재화라서 내가 쓰면 여러분들 못 쓰죠. 제가 전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시에 이걸로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강의 여러분들이 동시에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경합적인 겁니다. 비경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명 있는 경제가 있다 치고 어떤 공공재에 대한 베네핏이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면 그 느껴짐은 그냥 단순 합으로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개별 마지널 베네핏 곡선이 있다면 수직으로 합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널 베네핏이 있고 만약에 이 공공재의 마지널 소셜 코스트가 10이라면 최저 공급량은 요만큼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 그래프로도 나타내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뭐 마지널 베네핏이다. 그리고 여기가 뭐 퀀티티다. 공공재 최저 공급량이 근데 개별 마지널 베네핏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수직합해서 거대한 마지널 소셜 베네핏 곡선이 나오는 거고 마지널 소셜 코스트가 있다면 뭐 수평일 수도 있고 지금 수평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증가하죠. 이 수량이 바로 공공재 최저 공급량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지널 소셜 베네핏과 마지널 소셜 코스트를 실제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에 준하는 공공재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널 소셜 코스트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정부가 알죠. 내가 이 사업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니까 사실 그게 마지널 소셜 코스트일 거 아니에요. 문제는 마지널 소셜 베네핏의 측정입니다. 자, 여러분도 국방도가 늘어났어. 뭐 대한민국이 스텔스기를 도입한대. 그럼 되게 세지겠다. 더 나아질 거라는 건 알겠지만 얼마나 나아진지 여러분들 리포트를 해야지 다 더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지널 소셜 베 구하려면.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려면 설문 같은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증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연간 120원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숫자가 안 떠오를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런 식의 응답이 나오면 내가 확실히 알겠어. 나는 있어. 나는 연간 100만 원까지는 낼 생각이 있어. 이런 확고한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그런 숫자조차가 없습니다. 있는데 숨기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없으니까 숨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라. 나도 몰라. 저도 몰라요. 나도 스텔스기 뭐 10대 도입하면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깜도 안 잡히고. 아니면 뭐 집 앞 공원을 개발할 건데 여러분들 집 앞에 이제 멋진 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지불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이니까 여러분들 액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는 나는 얼마인지조차 몰라. 리포트를 할 수가 없고 얘는 알지도 몰라. 대강 감이 잡히잖아요. 이 공원이 생기면 집값이 얼마나 오를 거고 내가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즐거움도 있을 테니까 얼마 정도 내겠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베네핏을 크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죠, 양쪽 다. 근데 실제 그 금액을 내가 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기 A님 그래서 전에 1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하셨죠? 입금 계좌는 어디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해서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설문에서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응답이 한쪽으로 과장 응답 쪽으로 대답할 유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공원 설립한 다음에는 난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스텔스기도 도입하고 몰라 이러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널 소셜 베네핏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다면 마지널 소셜 코스트 쪽보다는 마지널 소셜 베네핏의 추정에서 갈려요. 특히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들은 더 심합니다. 북한산에 호텔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마지널 소셜 베네핏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환경단체가 추정하는 거랑 이익단체, 그러니까 그 호텔 업계가 추정하는 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슈는 공유자원입니다.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한번 하면 남들은 소비 못해. 그런데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 그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보통 우리가 예로 많이 삼는 주인 없는 바다의 자원은 소유권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원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소유권이 있다면 일반 재화처럼 취급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는 공해라고 불리는 퍼블릭 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번 보죠. 자, 일단 모형으로도 보겠지만 미리 결과 먼저 얘기하면 지나치게 많이 소비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많이 소비하게 돼요. 남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유자원은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하고 이 문제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정치학 박사로 알고 있는 정치학 박사일 겁니다. 학위가 정치학을 하신 분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요. 왜냐하면 이 공유자원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엘리너 오스트롬 선생이 공유자원의 비극이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도 돼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원을 왜 오버유즈가 되느냐? 마지널 코스트를 계산할 수가 없죠. 태평양의 물고기의 소유권이 없으니까 사실 이걸 공급하는데 얼마나 마지널 코스트가 들어가는 이런 따질 필요가 없고 그냥 소비자는 소비할 수 있는 때까지 소비를 해버리면 돼요. 마지널 베네핏이 제로가 될 때까지 소비해버리면 돼요. 코스트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경합성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면 남은 소비 못해. 결국은 고갈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공동해역 같은 데서 공동구역 같은 데서 뭔가 조업을 한다고 해봐요. 물고기를 잡는다. 황해에 이제 뭐 중국이랑 한국이랑 겹쳐 있는 그 공동 수역에서 꽃게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떤 어선이 가서 꽃게를 뭐 몇 톤 잡았다고 치면 그 다음 배는 꽃게를 그만큼은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경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때 자가용 출근하는 것도, 자동차로 출근하는 것도 좀 비슷한 속성이 있어요. 내가 출근을 하게 되면 다른 자가용의 출근 시간을 길게 만들죠. 물론 본인도 길어지겠지만 이런 것도 일종의 경합성이죠. 도로의 용량을 사용하는 거니까. 얘도 조건부로 달라요. 러시아어 때는 그렇게 되는데 아까 혼잡한 도서관과 널널한 도서관이 상황이 다른 거랑 비슷해요. 새벽 3시에 아무도 차가 없어. 그때는 내가 자가용을 가든 말든 남의 차가 갈 때 시간을 늘어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든 말든 그 차는 길이 하나도 안 막히니까 그냥 자기 예정 시간에 도착하겠죠. 그때는 경합성이 없지만 러시아어 때는 경합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마지널 소셜 코스트와 마지널 인디비주얼 코스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 소비할 때 코스트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개별자가 부담해야 되는 코스트니까 감안을 해야 되죠. 아까 마지널 베네핏이 제로가 될 때까지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소비에 대한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동조업 같은 경우는 코스트가 드니까 그때는 코스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남들이 이제 미리 물고기를 잡았어. 그러면 나는 원래 물고기가 풍부했을 때에 비해서 더 많은 코스트를 들여야 되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알파 부분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개별 인디비주얼 코스트에다가 내가 조업을 할 때 들어가는 기본 코스트에다가 남들이 많이 조업을 하게 되면 혼잡해지면서 물고기를 더 잡기 어렵게 되니까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요거까지 더해야 마지널 소셜 코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제 같은 경우는 요게 없어요. 요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원의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이 자원 관련해 증가된 탐색 비용을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가 공동구역이 아니라 뭐 어떤 나라의 연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연안에 가서 막 잡아가지고 갈 수 없죠.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됩니다. 거기서 조업할 수 있는 조업권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비용이 바로 요거에 대해서 대가를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구역에서는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한테 낼 필요도 없잖아. 주인 없는 산에 가는데, 바다에 가는데 입장료를 내진 않잖아요. 누구한테 내? 바다한테 내? 이렇게 바다에 뿌려? 소용이 없죠. 그래서 공유자원은 이 추가 탐색 비용에 지불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내고 땡큐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 구조라는 걸 인식하면 남들보다 먼저 가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것 때문에 요 구역에 꽃게는 씨가 마를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더라도 내가 안 하면 되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애가 땡큐하고 파갈 거라는 거 아니까 그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결국 과다 생산 혹은 과다 소비를 하게 되면서 지속 불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금 여기서 이 마지널 소셜 코스트는 실제로는 마지널 소셜 코스트는 되게 높아요. MC 커브는 원래 MSC 커브 이렇게 높은데 이 차이가 어디서 와요?
그 추가되는 참색 비용이죠. 그리고 생산량이 많을수록 더 비용이 심하게 부과될 테니까 평행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개별 공급자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셜 코스트만큼을 지불할 주체가 없으니까 지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최적 생산량은 요만큼인데 얘네들은 실제로 그에 대해서는 코스트를 부과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익스터널리티예요. 외부 효과예요. 그 외부 효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싸게 느껴지고 그래서 서플라이 커브가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있게 되고 그래서 디맨드 커브 만나는 마켓 이퀄리브리엄은 옵티멀 지점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의 구조가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랑 구조가 똑같구나. 지금 현재. 즉 내가 그 지불하지 않는 재산권이 없음으로써 그래서 배제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은 결국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의 일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아는데 이 시스템 하에서는 그냥 그게 파멸로 달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원양어선의 뭐 선주라고 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자연을 사랑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남들보다 먼저 그냥 물고기 많이 잡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비극인 거예요. 다 망해갈 거라는 거 아는데도 서로 어떻게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남획으로 달려가. 따라서 이것은 시장에 맡기면 안 됩니다. 시장에 맡기면 그렇게 이제 파멸로 달려간 파멸의 특급 열차를 타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정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코즈 시오렘,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를 더 이상 외부 효과가 아니게 만드는 거죠. 공해상에다가 어떤 소유권을 부여하는 거죠. 국제기구 같은 데다 위임을 한다든지 국제적 협약을 맺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런 공유자원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부과하든지 조세를 부과해. 국제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지역사회다. 서해안의 꽃게 문제다라고 한다면 어선들끼리 수협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조업량 할당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휴식기를 가지기도 하죠.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꽃게가 알을 낳는 시기에는 우리 다 같이 가만히 있자. 어업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비슷한 걸로는 국립공원의 입장료, 출퇴근 시간에 혼잡 비용을 부과하는 거, 그리고 어획에 대한 거래 가능한 면허 발급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정반대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가장 막히는 시기인 명절 시기에 이제 교통비를 감면해주고 있죠. 사실은 교통의 문제에서 썩 효율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좋은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더 혼잡하게 만들거든요. 고속도로에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국도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든 좀 대한 경로에 대한 탐색 요인이 더 강해지는데 고속도로가 공짜가 되면 그 요인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혼잡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출퇴근 시간대도 톨게이트 비용을 깎아줘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 교통배분의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또 정서에는 안 맞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냉정하다 저 자식 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정부 개입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외부성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공공재 얘기를 했으니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타임이 온 거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현재 트렌드
전체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어떤 양상인가, 뭘 하는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 이런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부가 시장에 그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소비세와 자중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교재에서는 사중 손실이라고 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조세. 먼저 정부 지출 규모를 좀 보려고 해요. 정부는 지출을 할 때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지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조세 규모와 지출 규모는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튼 비슷해요. 그리고 그 트렌드는 커져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편차가 있으나 그 편차는 그러니까 있다 할지라도 작은 나라가 한 20% 되고 큰 나라는 40~50% 된 나라도 있어요. 이 비중을 가지고 이제 정부는 자신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2008년에 측정한 GDP 대비, 그 나라의 1년 동안 생산된 총 가치 대비 정부의 지출 규모입니다. 제일 낮은 편인 나라가 21%인 어느 나라냐, 멕시코가 보이고 눈에 띄고 체코가 보이죠, 23%. 한국은 20%더라? 27%로 나와 있죠. 그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규모는 큰 편이 아닌 정부예요. 큰 편인 국가 중에 눈에 띈 나라는 이런 나라가 있죠. 덴마크, 스웨덴, 다 유명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죠. 정부 규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트렌드입니다. 한국도 포함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편이었으나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른 이미 높았던 나라들도 계속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와 라지 G는 뭐냐면 저게 이제 정부 지출이에요. 이번에 수입과 지출을 좀 나눠보려는 거예요. 트렌드를 보려고. T는 텍스니까 정부의 요 빨간 라인은 정부가 쓴 돈, GDP 대비 정부가 쓴 돈이고, 파란 라인은 정부가 벌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에요. 따라서 파란 게 빨간 것보다 위에 있으면 흑자를 하는 거죠. 많이 벌어서 조금 쓰는 거예요. 이걸 공공저축이라고 하는데 공공저축이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반대죠. 마이너스죠. 자, 여기 좀 일단 엄청 눈에 띄는 구석이 있죠.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몇 해인가 봤더니 2차 세계대전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쩔 수 없지. 그 다음에 요 시기가 벨 에포크라고 불리우는 그 유례없는 대호황 시기, 그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전후복구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대호황을 겪습니다. 68혁명 시점으로 이제 꺾여요. 70년대는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시기를 적자국으로 정부가 버는 돈보다 많이 쓰게 돼요. 여기 잠깐 반짝이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이때가 IT 붐이 일어났을 시기고 바로 버블이 되면서 확 꺾여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것도 좀 심하죠. 전쟁 난 정도는 아니지만 꽤 심하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 봤더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인 거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었다는 것을 이 그래프만으로도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게 지금 역사적으로 2차 대전 말고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정부는 거의 모든 이제 경제 주체들 간의 그 상호작용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모든 데에서 모든 주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시장에 정부도 참가자로서 물건을 산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에서 컴퓨터가 필요해, 사야죠. 시장 가서 사는 거예요. 조달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 요소도 구매하죠. 노동자가 필요해, 공무원 고용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한테 임금을 지급하고, 그 생산 요소를 구매하고 생산물 시장에서 최종 생산물을 사고 파는 일은 별로 없지만 대부분 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 수입은 대부분이 세금이고 한 5분의 1 정도가 기타 수입인데 대부분이 또 그거에 대부분 벌금이에요. 벌금도 은근히 세죠. 그래서 벌금을 낼 때도 이제 이게 뭔가 내 돈 증발한 것처럼 여기시기보다는 기왕 발생한 벌금이니까 낼 때 좋은 데 쓰이는구나 위로를 삼으시면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수입을 좀 더 용처별로 세금의 항목별로 세목별로 본 건데 3대 세금이 여기서 보이죠? 눈에 확 띄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카드 긁으면 얼마인지 나오니까 거의 모든 물건에 10%씩 붙는 세금이고 법인세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아무튼 그 법인들이 자신의 이제 경제활동의 대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개개인들이 자기가 버는 소득의 일정 퍼센티지를 내고 있는 세금인데 이 세 개가 가장 큰 세금의 원천이라서 실제로 이 세 가지 세목에 대한 논쟁들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세금들의 조세 수입은 아까 본 바와 같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은 이제 벌금, 과태료, 입장료, 수수료,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도 있겠죠. 그걸 매각하거나 임대를 냈을 때 얻는 수입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일단 지출이죠. 지출을 보면 일단은 미국의 특징은 이자로 거의 정부 지출의 10%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적자 기간이 되게 길었던 거 보셨죠? 그거 다 이자 내야 돼요. 그게 너무 쌓여서 GDP 10% 이상 내게 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 적자가 GDP 대비 좀 낮은 편은 아니에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 적자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게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미국의 또 하나 특징은 국방비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뭐 정부가 구매하는 상품들, 그 다음에 또 상당한 부분, 요 부분은 사실은 사회보장, 뭐 의료보장, 그리고 기타 가버먼트 트랜스퍼니까 정부가 주는 거예요. 보조금 같은 거. 아니면 저소득층한테 뭔가 지원한다든가, 뭐 가난한 집이 영양 섭취가 안 되면 뭐 음식을 배달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한국도 아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이자 지출 부분이 저렇게 크진 않지만 일단은 거의 70~80%를 경상 지출, 즉 공무원한테 임금을 주거나 이제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가 뭐 이런 데 쓴다든가 컴퓨터를 사고 뭐 책상 사고 이런 데 쓰고, 그다음에 가게나 기업한테 트랜스퍼, 얘네들도 이제 뭐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게 혹은 뭐 되게 성장이 유명한 그런 중소기업들 같은 데다가 보조금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보조금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지출을 이제 파이 그래프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냥 숫자를 보는 거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좀 이따 볼 거예요.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즉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볼 거니까 좀 기다려보고. 그럼 공공재가, 그럼 정부가 이런 지출을 왜 하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공재를 아까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투기도 사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런 자금 마련을 위한 세입이 필요합니다. 그게 당연하게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도 필요해요. 경제 시스템에서 이 불평등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필연적이긴 한데 이 불평등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평성이
올바른 일이기도 하지만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서도 하는 거지만 실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이니까 내가 손해본다 하는 거야가 아니라 좋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인데 이득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공평성을 위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활동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각종 활동에 대한 자금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시장 실패나 외부 효과를 교정하는데도 정부는 조세나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이제 세원이죠. 얘네도 우리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거 정부의 지출 내역입니다. 노란 영역이 엄청 크게 보이죠? 이게 다 재분배와 관련된 지출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출은 그 세금 구조로부터 크게 세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세금의 그 분배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 공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된 세금을 누진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소득을 재분배시키지 않는 방식의 세금 구조를 비례세라고 부르고, 반대로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세금을 역진세라고 부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세금은 그 세금액이 나오기 위한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세금 함수라고 일단 불러볼게요.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 세금 함수는 언제나 베이스가 되는 어떤 값이 있고 그거에 비율이 붙어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된 놈을 텍스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과세 표준이라고 불러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율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누진세 혹은 역진세가 되는데, 자, 이 텍스 베이스에 대해서 만약에 세율이 감소함수이면 누진세고요, 증가함수면 역진세예요. 근데 이거는 이 말을 이해 못 하셔도,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게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개의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가난한 집과 중산층, 고소득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제일 가난한 집이고, B가 중간쯤 사는 집이고, C가 되게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그럼 텍스 베이스가 아래로 갈수록 커지죠? 그런데 텍스 베이스에 비해서 증가함수여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거꾸로 얘기했죠? 세금을 부자일수록, 텍스 베이스가 높을수록 더 비율도 높아져. 이러면 누진세예요. 왜냐면 얘네는 30%나 내는데 얘는 꼴랑 10% 내잖아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세금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덜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죠. 시가정은. 실제로 누진세는 뭐 나라마다 비율이 다르지만, 좀 심한 나라는 최저분위들의 소득은,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쪽에는 오히려 세금이 마이너스가 붙어요. 즉 세금을 받아요. 그런데 제일 잘 사는, 특급으로 잘 사는 데는 거의 세율이 40%도 넘는 데들도 많습니다. 비례세는 됐고 그냥 똑같이 내. 그래서 비율이 다 똑같아요. 이런 걸 비례세라고 그러고, 역진세는 거꾸로 못 사는 집이 더 비율이 높아. 이런 바보 같은 세금이 어디 있냐 싶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내고 있는 세금 중에 있어요. 뭘까요? 부가가치세입니다. 아닌데? 그거는 저기 재벌 2세도 나도 똑같이 10%씩 내는 건데 비례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의 극히 일부만 소비합니다. 내가 월 1억씩 버는데 그 1억씩 다 쓰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쓰겠지만 비율로 보면 자기 소득의 훨씬 낮은 퍼센트를 써요. 그거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거든요. 그럼 자기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부자일수록 적습니다. 나는 대부분 내가 번 돈은,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로 50만 원 버는데 그거 저축도 못하고 거의 다 써야 돼
라고 하면 그 쓴 거에 10%가 붙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소득의 거진 10%를 부가치세로 내는 거예요. 부자는 만약에 자기 소득의 10%만 쓰고 1%만 쓰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의 10%가 부가치세로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은 자기 소득에 얼마를 쓰는 거예요? 부가치세 차지한 비중이 얼마예요? 0.1%가 되는 거예요. 역진세적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부가치세가 우리나라가 낮은 편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못 올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 그래도 소득이 불평등한데 역진세적 성격을 가진 걸 왜 자꾸 올리려고 해? 하는 여론의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올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미국의 79년부터 2010년까지의 하위 소득자들과 상위 소득자들의 이제 세전 세후 소득을 보는 겁니다. 위쪽은 당연히 이제 상위 소득자겠죠? 일단 이 그래프는 다양한 걸 알려주고 있는데 상위 소득자의 소득 비중이 지금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냐면 부익부 현상이 여기서 관찰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빨간 라인은 세전 소득이고 파란 라인은 세후 소득이니까 세금을 받으면 소득 비중이 확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 미국의 소득세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래쪽, 못 사는 쪽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빈익빈 현상은 그렇게 썩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래프에서는. 부익부는 확실히 보이고 실제로 되게 강력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빈익빈은 그냥 어느 정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못 사는 쪽은 세전 소득이 세후 소득보다 더 낮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세금을 마이너스로 받는다. 즉,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버려 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 제도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빨간 라인과 이 노란 라인으로 살았을 텐데 세금을 거두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가까워진 거죠. 조금 더 공평한 쪽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딱 시간이 여기까지 나오네요. 그러면 정부 개입은 이제 시험 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